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1910년대와 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일제에 의한 경제 수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191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였던, 그래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민족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910년대 일본의 경우에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해서 힘으로 강압적으로 한국인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들 간간히 탄압을 받게 되었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의병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공개적인 활동이 아닌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한편 국내에서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활동이 이어나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외, 만주나 연해주 같은 다른 나라에 가서 앞으로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기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1910년대에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최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최응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의 경우에는 일제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독립군이라고 부르고, 의병이라고 한다면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둘 다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한 활동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어졌던 활동은 의병, 일제강점기 이후에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독립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최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뭐 하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들이 많습니다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의병 활동을 이어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때 백년산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일본군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남기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헌병 경찰이라든지 군인과 경찰 시설 같은 것들을 습격을 해서 한때 일본군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에 상당히 높은 현상금이 걸렸던 전설적인 의병장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주로 한반도의 서북지방, 황해도나 평안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계속해서 의병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가 밀고를 당해서, 다른 사람의 신고를 당해서 헌병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사형당했던 인물 최응원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이거 굳이 다 외워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들 보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목숨 걸고 독립운동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 이름 한 글자도 못 외워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름 정도는 우리가 외워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최응원이라는 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한편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비밀 결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 첫 번째 사례로 독립의군부가 교과서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종의 비밀 지시를 받은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생을 중심으로 조직했던 비밀 결사, 그게 바로 독립의군부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고종은 비밀리에 지시를 하였느냐?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종은 살아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고종은 왕 황제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정치적인 실질적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지요. 자, 사실상 일본의 감시를 받으면서 궁전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고종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종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일본의 감시
감시를 받고 있고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밖에 안 남은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과거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서 나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과거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에게 전달을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고종의 비밀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임병찬의 경우에는요, 최익현의 제자였어요. 최익현 배운 기억 나나요? 1학기 때 한 3번 정도 나왔지, 그죠? 언제 나왔었지? 고종. 그죠?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이고요. 또 그렇죠. 강화도 조약을 일본이 체결할 것을 요구하자, 그죠? 일본과 서양 오랑캐는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의병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양반 유생의 대표와 같은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제자가 바로 이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전형적인 보수적인 양반 유생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익현과 함께 의병 활동을 하다가 최익현과 함께 체포되었고, 최익현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풀려났던 임병찬, 고종에게 비밀 지시를 받자 다시 한번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한 비밀 결사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머릿속에는 유교 성리학이 들어있어요. 유교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덕목은 무엇인가요? 또 효와 충이죠, 그죠?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임금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독립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였느냐? 고종의 복위를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고종 황제가 다시 황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독립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왕조 체제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복벽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도 이런 복벽주의를 목표로 삼았던 단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일단은 복벽주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독립과 더불어서 고종 황제가 돌아오는 그런 어떤 복벽주의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의병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였던 단체가 바로 이 독립의군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의 조선 총독과 그리고 일본 총리에게 우리의 권리, 우리나라의 권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을 하고 전국에서 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었음을 따지면서 동시에 의병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조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일본 헌병 경찰에게 발각이 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나머지 이 조직원들 모두 체포가 되고 해체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이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독립의군부가 되겠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밀 결사 조직 가운데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최기중, 박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이었어요. 자, 이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요, 그 이전에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남들보다 일찍 근대적인 지식을 받아들였던 애국 계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이 대한광복회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인 지식을 수용한 사람들이 조직한 비밀 결사이다 보니 앞에서 양반 유생들이 조직했던 비밀 결사와는 목표가 좀 달랐어요. 이들의 경우에는 국권 회복, 독립을 이루고 난 이후에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의 공화정의 형태의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문제 내기가 꽤 좋지, 그지? 둘 다 비밀 결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목표가 복벽주의였고 한쪽은 목표가 공화정의 근대국가 건설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비교하기가 좋은 이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게라고 복벽주의나 공화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준 다음에 이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등등의 묻는 이런 문제를 내기가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게다가 교과서에 또 이런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의 2개
정도 더 나오면서 1, 2, 3, 4, 5번으로 보기를 제시하기도 굉장히 좋아서 매년마다 대한광복회나 아니면 독립의군부 중에 한 문제씩을 내왔습니다. 올해도 이 문제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비밀 결사 중에서 한 문제는 나온다 정도 기억을 하면은 좋겠네요. 어떤 비밀 결사가 어떤 특징,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도는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이들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독립전쟁을 실행할 것을 목표로 삼아서 전국 각지의 이제 가게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을 통해서 비밀 연락망을 쫙 갖춰요. 그러한 군대식 조직을 갖추게 된 게 바로 이 대한광복회였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가 있으려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유능한 군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아서 해외에다가 독립군을 길러낼 수 있는 학교인 군관학교를 설립하려던 단체가 바로 이 대한광복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유한 친일파를 처단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인 소유의 광산을 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이 세금을 걷어가고 있었던 우편차 같은 것들을 습격을 해서 군 자금을 모금하는 활동들을 이어나갔습니다만은 그러다가 결국 이 비밀 결사 조직이 마찬가지로 일본 헌병 경찰에게 발각이 되고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해체되었던 단체, 그게 바로 대한광복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러한 저항들이 꾸준히 이어져 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독립운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송죽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의 숭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결성한 항일 비밀 여성단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남자들만 했다? 아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 활동들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송죽회의 경우에는요, 이 숭의 여학교라고 하는 여학생들이 다니는 여교사와 그리고 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던 비밀 결사 단체였어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남성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전투나 무장 투쟁 이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송죽회의 경우에는 망명한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을 돕거나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주는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송죽회였다. 여성들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돕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봅시다. 아빠가 가족들 다 버리고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떠났어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먹고 살기가 어땠을까? 매우 힘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일본의 감시와 탄압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지?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돕는 활동이나 아니면 모금 활동을 해서 만주나 상하이 같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단체가 바로 송죽회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의미에서 송죽결사대라고 본인 스스로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숭의 여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전국 각지의 선생님으로 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또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송죽회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송죽회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송죽회의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송죽회 첫 번째 회장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추도사를 임시정부의 요인이 맡았었는데 이 송죽회에서 거둬두었던 독립운동 후원 자금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의 추도사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의 활동은 꽤나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히 다른 비밀 결사들의 경우에는 발각이 되어서 해체되는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송죽회의 경우에는 그 비밀 유지를 굉장히 철저히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발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조직이 전국 각지로 확대가 되면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 요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체 송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 기성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학교 혹시 들어봤나요? 언제 나왔었지? 혹시?
네, 애국 개몽 운동할 때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 신민회가 만들었던 학교로 대성학교, 그 다음에 또 오산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신민회가 만든 평양의 대성학교 출신의 학생들 청년단을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비밀 결사가 바로 기성단이었어요. 자, 이 기성단의 회원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기성야구단 또는 기성골단이라고 불렀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했기 때문일까? 야구했어. 왜 모여서 야구했을까? 물론 야구가 좋아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 사람들 스스로를 기성야구단이라고 부르면서 모여서 야구를 했을까? 야구를 하는데 왜 굳이 비밀 결사야 이게? 그렇죠. 위장이죠. 위장. 페이크죠. 자기들 모여서 야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른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반도의 한국인 청년을 해외에 있는 독립군을 길러내기 위한 독립군 무관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입학시키는 게 바로 이들의 활동 목표였습니다. 자, 사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한반도의 청년들이 만주, 연해주 등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성단이라고 하는 단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를 만주에 있는 독립군 무관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발각이 되어서 해체되었다라고 알려진 단체, 그게 바로 기성단 또는 기성야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그냥 이제 배우는 내용이 뭔가 이렇게 줄거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1910년대 활동했던 많은 단체들을 이런 거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 처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도 하네요. 그죠?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 국내에서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힘이 닿지 않는 해외로 나가서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는 노력들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주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주에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고 또 독립군을 길러내기 위한 군관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독립군들을 길러 나가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같이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 같은 것들을 세워서 젊은 청년들을,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독립군으로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먹고 살기 위한 삶의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만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집단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함께 농사 짓고 살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독립군들을 돕는 이러한 곳들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독립운동의 기지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일본과 맞서 싸워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기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만주였을까? 만주가 독립운동의 기지로서 적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만주 중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의 건너편 한반도에 가까운 이쪽을 간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도망갈 수 있어서? 강 건너 도망가. 그것도 맞죠. 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와 가깝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기도 좋고, 그죠?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좋고, 이후에 여기에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한반도를 진격을 하기도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간도 지역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일본의 탄압과 수탈을 피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좋은 지역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여기는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땅이기
이어지기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1911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나라 망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의 여러 군벌들이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간도 지방 같은 중국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촌구석의 경우에는 중국의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같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해나가고 독립군을 기르기 위한 기지 같은 것들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었던 경학사라고 하는 것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이런 내용 배웠어요.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애국개몽 단체 가운데 신민회 있었고 거기에서 활동했던 회원들 가운데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조선의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라서 집에 돈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 전부 다 재산을 싹 다 팔아치우고 가족들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했으니 그게 바로 경학사다라는 이런 이야기 1학기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만주로 건너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어디가 좋을까를 살펴본 뒤에 삼원보 지역에다가 땅을 사서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 함께 전부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농사짓고 먹고 사면서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지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자치기관인 경학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 지역의 경우에는 낯선 땅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서로를 돕고 살아야 됐을 것이고 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또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정착해서 먹고 살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렵죠. 그죠? 낯선 땅이고 낯선 기후와 낯선 풍토병에다가 게다가 춥고 거친 땅에서 먹고 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먹고 살았던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돈이 없고 그래서 경학사도 나중에 한번 망했다가 부민단으로 바뀌고 요것도 망하면서 그 이후에 다른 한인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한족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등 여러 차례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독립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군관학교인 신흥강습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름이 신흥무관학교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이후에 1920년대에 무장투쟁을 이어나가는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던 학교로 이름이 알려지기도 해요.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독립운동의 기지가 북간도 지역에도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써있죠. 써있구나.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용정촌이라든지 명동촌과 같은 한인 집단촌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기지가 건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용정촌의 경우에는 헤이그 특사 기억나나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는 이상설 같은 사람이 1905년에 건너가서 세운 한인 집단촌으로 알려져 있고요. 명동촌의 경우에는 김야견이라고 하는 교육운동가가 건너가서 한국인들의 집단촌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수탈을 피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던 게 이 지역의 장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찍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가들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간도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서로를 돕고 지켜주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북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자치기관을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간민회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간민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경우에는 서전서숙이라든지 명동학교를 비롯한 여러 한국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민족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민족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인재들이 또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양성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민족시인 윤동주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네, 윤동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명동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주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선생님이 되게 최근에 어떤 자료를 하나를 찾아봤는데 좀 재미있는 사진이었어. 물론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뭐였냐면은 여기에 이 간도 지역의 민족학교의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갔다. 수학여행 어디로 갔었게? 그렇지. 만주에서 나고 자란 이 청년들을, 이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딜까? 조국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의 민족학교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남대문 같은 데서 수학여행 기념사진 찍고 했던 그런 사진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한번 전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 이 만주의 학생들이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다? 그 사진 자체로도 굉장히 조금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전시이기도 했었어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이봐요. 요거 쓰고 사전 서적 명도학교 썼니?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북간도 지역 중에서 여기 왕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중광단이라고 해서 대종교 교단이 설립한 무장단체로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했던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대종교라 1909년에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민족 종교로 우리 민족의 시조였던 단군을 섬기는 종교라고 합니다. 나철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혹시? 네, 들어봤어? 9반에서는 들어봤다고 대답했고 대답도 했는데 나철 언제 나왔었지 혹시? 야, 우리 반에 한국사 100점 맞은 사람도 있잖아. 나철 기억 안 나? 네, 원래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는 법이죠, 그죠? 자,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기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을사늑약의 체결에 동의하였던 5 대신들을 죽이려는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했다가 암살에 실패했던 인물이 바로 이 나철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간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나철의 경우는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만 믿는 일본만의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신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도 나철의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하다.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만의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를 창시하였으니 그게 바로 대종교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거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흔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만주 간도 지역에서는 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독립운동의 중심, 구심점이 되는 그런 종교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학교들이 원래 만들어질 때는 대종교와 꽤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홍익대학교, 단군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홍익대학교라든지 또 단국대학교, 단군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단국 자체가, 그지? 이런 학교들이 원래는 대종교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재단으로 넘어가서 상관이 없어졌는데 그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영향력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 대종교 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바로 중광단이었고 여기에 수많은 학교들을 세워서 마찬가지로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인재들을 길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네, 이런 어떤 독립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중광단의 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연해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 자, 연해주는 만주 땅 중에서 바다와 접해 있다라고 해서 연해주라고 불리는 땅이 되겠어요. 자, 연해주의 경우에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가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베이징 조약을 중국과 영국, 프랑스 사이에 중간에 러시아가 맺어줘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가 받아갔던 땅이 바로 연해주라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곳들
것들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19세기 말 1800년대 말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한촌과 같은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진작부터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연해주에 많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을까? 그때 당시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꽤 큰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연해주로 건너가서 살았을까? 굉장히 춥고 험했을 텐데 처음에 건너간 사람은 정착하는데 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왜? 근데 하필 연해주로 건너갔을까? 만주랑 다른 점이 뭘까? 만주는 중국 땅이고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에요. 그죠? 일본이 중국은 앞마당을 생각을 해서 만주 지역의 군대를 가지고 넘어와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쉽사리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연해주는 누구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에요. 그죠? 러시아는 일본에게 있어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도 함부로 러시아 땅에 군대를 끌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탄압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땅이 연해주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연해주로 건너가서 사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연해주 러시아 땅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한촌과 같은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권업회 같은 항일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권업회, 일할 것을 권장하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경제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성야구단처럼 뭐냐면은 위장이에요. 그죠? 경제단체처럼 보이는 것은 위장이고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 단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권업회 회원들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독립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업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1914년에 대한광복 군정부를 세우게 돼요. 자, 이것은 3.1운동 이전에 세워졌던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겠습니다만은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떠올리는데, 다 3.1운동 이후에만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1운동 이전에도 임시정부가 세워진 사례가 있었다. 그게 바로 연해주에 만들어졌던 대한광복 군정부였다라는 것이에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상설,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었던 이동휘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한 정부, 임시정부, 그게 바로 대한광복 군정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독립군을 양성을 하려는 이런 어떤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사실 1914년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죠. 뭐였나요? 191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었고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랑 일본은 같은 편이었나요? 다른 편이었나요? 같은 편이었죠. 둘 다 연합국의 소속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랑 같은 편인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쟁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임시정부가 러시아 땅에서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가만 놔둔다? 라고 하면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 뭔가 외교적인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러시아 정부가 우려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의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의 방해로 인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들에서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네요. 연해주 지역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려는 노력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한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한인사회당 같은 사회주의 정당 같은 것들이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부분 수업 준비하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전 세계 어디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면은 거기에서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독립운동을 돕기 위한 활동들이 이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정착해서 사는 게 쉬운 일일까? 아니겠지, 그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할 것이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조국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돕고 또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분들이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인국민회 같은 단체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인국민회의 경우에는 전명은 장인한 의결을 계기로 조직되었던 한인 단체들을 통합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전명은 장인한 의거 배운 기억 나나요? 네, 누구 죽였던 사건이었지? 그 있죠, 그죠? 누구를 죽였던 사건이었지? 모르고 또제 두증 싸버려가지고. 네, 맞아요. 제1차 한일 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인터뷰를 할 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 한국인들도 원하는 바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쟤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2명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서로를 모르는 전명훈과 장인환이었다. 그래서 스티븐스가 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서는 전명훈이 죽여야지라고 총을 꺼내서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니까 전명훈이 목대를 잡고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하였다. 그 모습을 본 장인의 뒤에서 총알을 3발 빵빵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전명훈이 맞고 나머지 2발은 스티븐스가 맞아서 죽었다라는 요런 이야기 1학기 때 했었죠. 그죠? 했었죠. 그죠?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이 스티븐스는 죽었고 전명은 장인환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돈을 모아서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 재판에서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단체들 하나로 모으자, 미국인이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독립운동의 통합단체를 만들자라는 문제의식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인국민회 같은 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주나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미국 땅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은 하와이였습니다. 왜 하와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느냐? 1850년대부터 여기에서 사탕수수랑 파인애플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대농장이 발달을 해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워낙 땅은 넓은데 인구 밀도를 낮다 보니까 자국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동이민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미국의 노동이민을 많이 갔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았습니다만은 하와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태평양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노동이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일본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 같은 것들을 전개하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1900년대에는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와이에 한국인들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 남성들이 주로 일하기 위해서 많이 노동 이민을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에서는 또 결혼 이민을 추진하게 됩니다. 혹시 사진 신부라고 들어봤나요? 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와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소설도 많이 있는데 사진 신부가 뭐냐면은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노총각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사진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와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인 청년인데 결혼할 사람 찾습니다. 하와이에 시집 가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신부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있는 한국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하와이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진만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매칭을 해서 결혼 이민을 하기 위해서 건너갔던 여성들을 가지고 사진 신부라고 불러요. 하와이에 건너갔더니 사진에 있었던 잘생긴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하와이의 거친 노동에 힘들게 찌들었던 주름이 자글자글한 힘들 아저씨들을 보고서는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건너온 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김에 그냥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눌러서 살게 된 사람들이 현재도 살고 있는 하와이의 한국인 교민들의 조상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하와이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조국을 잊지 않고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다가 대학교를 세워주기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인천에서 하와이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대학교 뭐게? 인천에서 배 타고 하와이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대학교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하와이의 교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자기 조국에다 세워진 대학교라고 해요. 의미가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하와이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만 같은 사람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 한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모여서 군사일을 시켜서 언젠가 일본과 벌어질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교육단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총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자, 다만 이 대조선 국민군단의 경우에는 하와이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체였고요. 1917년에 가게 되면서 하와이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또 하와이에서 활동한 한국인들이 이승만과 이런저런 어떤 별로 안 좋은 마찰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1917년에는 해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 그게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쭉 배운 내용들이 뭐냐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는 3.1운동을 비롯해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1910년대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고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가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3.1운동을 비롯한 이런 독립운동이 대규모로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3.1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오늘 그래도 월요일 1교시 치고 많이 앉았다 그래도.